네, 그럼 김형중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유재범 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유재범 의장님은 지금 그 비트베리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4월 20일 경에 오픈을 하게 될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이 분산금융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산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도 암호화폐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분산금융까지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재범 의장님께서 그간에 경험한 바를 정말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듣고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얘가 접목이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자 농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한국이 그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산금융의 그 세션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분야의 스피커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주제 발표 세 분하고 패널리스트를 저희가 모셨는데, 각자의 발표를 한 번씩 듣고 저희가 시간이 되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규모에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거래량 그 3위를 달리고 있는 코인빗 김영섭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는 게 가려지나요? 예, 저서 하겠습니다. 코인빗 거래소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제 한 10일에서 한 2주일 된 것 같은데, 요 코인빗 거래소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기 전에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2010년 반기문 총장님께서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활동하실 때에 이 인연을 맺게 돼서 유엔 쪽에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작년에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헤드이신 데이빗 비슬리라고 하시는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유엔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지금은 한국에서 규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겠구나라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데이빗 비슬리라고 하는 분인데, 작년 노벨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시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이 비지팅 스칼러로 같이 함께 계셨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는 이제 설민석 분이 세계 식량계획 한국의 홍보대사셨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홍보대사는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 저 때 이제 저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고요. 2018년 6월 달에
독일 뮌헨에 있는 구글 지사에서 저희가 유엔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 뮌헨에 뭐가 있냐면 세계 식량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본부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해가지고 1년에 3번 모입니다. 그러면 다보스 포럼의 임원, 빌 게이츠 재단의 임원분들이 오셔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제로 헝거라는 이름으로 정말 똑똑한 지성인들과 돈이 많은 빌 게이츠 재단에서 오셔서 구글 쪽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서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후원을 해 주시죠. 그때 저는 이제 유엔에서 이미 난민들을 위해서 블록체인과 거기서는 암호화폐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레저라는 말을 쓰고 난민들한테 현금을 나눠주면 힘센 사람이 때리고 빼앗겠죠. 그래서 눈으로 스캔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일정량의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을 확인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미 유엔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한테 화폐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2020년 12월에 UNWFP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눈으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 기사입니다. 여러분 다 온라인에서 구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기사입니다. 저는 요거를 2018년 6월 달에 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 빌리언, 그러니까는 2,800만 명, 64개국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 언어로 빌딩 블락이 40만 명의 난민들을 위해서 2019년도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3년이 지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월드 에코노믹 포럼, 전 세계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오는 그 웹페이지에 오늘 당장 접속하시면 블록체인에 대한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NFT 등등 수많은 기술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최근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ETF가 비트코인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3년 전부터 윙클보스 형제들이 ETF를 미국 SEC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거절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확률이 훨씬 넘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버드에 입학할 때 제 입학 원서에 뭘 썼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낙방시키면 나는 계속 도전을 해서 결국 거기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붙여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생길 겁니다. 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네?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그때서야 생각을 바꾸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러한 것을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블룸버그, 자, 요거는 나스닥에 있는, 여러분 나스닥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블룸버그가 예측하는 것은 4억이 넘게 갈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4억이 넘을 거라고 블룸버그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거는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요것도 바로 오늘 CNN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이 제가 지금 멀어서 안 보이는데
CNN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디파이와 함께 더 커져간다는 건데, 디파이가 뜻하는 것은 중간 거래자들의 어떤 그 수수료를 완벽하게 없앤다라는 내용이에요. 은행권에는 무지막지하게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은행권들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지금 얘기는 마흔이 되고 있지만 한국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은행권들한테는 이거는 악몽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열릴 것이지만 제도권 안에서 너무 무시무시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수수료가 낮춰지는 것들이 된다라면 디파이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같이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FT 덕분에 지금 250조의 무지막지한 이 시가총액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의 자산이 된다라는 거, 내가 그린 그림이 이 코인화가 되어서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만 했었지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실버게이트, 이제 한국에서는 실버 하면 이제 노인들을 뜻하는데, 이 실버게이트가 뭐냐 하면 이 크립토를 갖고 대출을 하고, 이 디파이의 개념이겠죠.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실버게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이미 암호화폐로 대출 은행들이 출연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 디파이 해서 디파이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말하고, 금융회사를 끼지 않고 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 등 모든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이상적이고 엄청난 거예요. 중간 거래자들을 다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은 매우 좋지만 기득권의 은행권에서는 매우 두려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진 다 왔고요. 이것도 최근 기사입니다. 나스닥에서 나온 게, 태국의 4번째 가장 큰 은행이 디파이를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스닥이나 이런 믿을 수 있는, 저는 기사들을 주로 보고, 한국 기사들보다 해외 기사들은 한국에 번역이 되어 들어오지 않는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브스 매거진에서도 이 디파이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최근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여러분 일주일 안에 난 가장 따끈따끈한 해외 기사들입니다. 2019년 11월 달에 소프트뱅크의 임원진들을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제 일본 친구가 손정희 회장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고, 앨런 머스크가 페이팔을 만들 때 페이팔 재팬 그리고 테슬라 재팬을 설립하는 걸 도와준 제 일본 친구가 연결이 돼서 소프트뱅크 미팅을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플라이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1위 암호화폐 거래량을 갖고 있는 일본 최고의 거래소입니다. 이미 이 회사는 룩셈부르크에 지사가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 비트플라이어 대표 이사님이 이제 일본 분인데, 저희 아는 일본 형님 통해서 컨택이 되어서 일본의 제1위 거래소와 한국의 코인비 거래소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 코인비 거래소도 앞으로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데, 제가 대회비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럽의 유로화랑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암호화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넥슨의 김정주 대표는 이미 비트 스탬프라고 하는 유럽의 거래소도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제미니는 제 하버드 후배들인데 윙클보스 형제라고 예전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zuckerberg를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은 650억을 몽땅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억만장자가 된 천재 쌍둥이 형제입니다. 한 친구는 옥스퍼드, 한 친구는 하버드를 나온 친구인데 제가 이 거래소를 2018년 7월 달에 직접 가서 제 두 눈으로 월가의 가장 천재적인 젊은 친구들 1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직접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미니 거래소랑도 저희가 코인빗 거래소가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 나가려고 하고요. 다음 장.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테슬라 코리아 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김경호 지사장님이라고 이분을 만나서 앨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허가를 했는데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그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코인빗 거래소도 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를 실제 돌아가는 생태계에서 저희가 코인빗 거래소가 여러 가지 좋은 브랜드가 좋은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해서 디파이는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조금 제도권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리라 보지만 미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는 의심할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브릭의 권용진 이사님께서 또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브릭에서 운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권용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디파이이긴 한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디파이라는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간자가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어떠한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이제 저희 비브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특히나 디파이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는 KYC의 부재입니다. 그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마스크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정부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시스템이 아닐 수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물 자산과의 연계가 아직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현재 디파이 시스템이 크립토를 이용한 크립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실물 자산, NFT가 굉장히 뜨고 있지만 NFT조차도 결국에는 디지털 안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고 실제 시스템과 현물 자산들과 연동하는 시도를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사이에서 저희 같은 이제 운용사 혹은 금융회사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자들은 이제 CDFI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CDFI와 DeFi의 중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DeFi라는 생태계가 제도권 금융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커스터디나 월렛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운용사, 증권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뉴욕에서 원래 외환 거래를 하던 트레이더였고요. 주로 이제 유로와 파운드, 엔화 등을 주로 거래를 했었는데 특히 알고리즘 기반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비트코인은 외환의 일종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용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비브릭이라는 세종텔레콤의 자회사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에서 이제 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브릭이 잠시만요. 됐다. 네, 저희 비브릭이라는 회사명이 아직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아무래도 B2B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국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시거나 관여를 하신다면은 저희를 거쳐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는 현재 두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운용이라 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굴려서 이제 수익을 내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그런 쪽 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빗썸, 코인원, 고팍스, GDAC, 비둘기 지갑 또 있나요? 일단 국내 대부분의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메이저 거래소와 협업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고객 서비스를 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서비스가 예치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큰 예치 운영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에 방금 말씀드린 거래소들의 거래량의 10%에서 1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뭐 10개를 사신다면 뭐 그 중에 한 개는 저희와 거래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운용이 저희의 한 사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소유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술품을 이용한 분할 소유인 뭐 프로라타 아트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뭐 도산공원의 갤러리를 운영하며 비슷한 서비스로 이제 테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10,000원을 주고도 그림을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 이를 이제 좀 더 고도화해서 이제 다양한 자산으로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세종텔레콤과 이지스 자산운용, DS 네트워크스 자산운용 그리고 저희 비브릭이 컨소시엄을 결성을 해서 부동산 토큰을 5천억 규모를 발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카사코리아와 더불어서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 서비스는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도권화하는 데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튼이. 그래서 이제 자산 유동화 혹은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하자라는 뭐 STO라는 컨셉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립토 쪽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트렌드를 보시면 예전에 ICO가 한창 떴을 때는 유틸리티 토큰 위주였다가 이제 스테이블 토큰으로 트렌드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토큰, 그 이후에 이제 디파이 토큰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이제 시큐리티 토큰 쪽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 증명을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꺼졌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블록체인을 써서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모두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은 결국 기존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얹으면 얼마나 시스템이 효율화될까,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가치가 더 창출이 될까, 이런 쪽으로 마켓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실물 자산 중에 어떤 자산들이 유동성의 문제로 잘 거래가 되지 않거나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하지 못할까라는 부분이고,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뭐 선박이나 뭐 그림 이런 것들이 결국 대표적인
자산 유동화의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새로운 투자 에셋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파이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혹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꺼지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자산 타겟들은 미술품이나 특허, 저작권, 운동선수,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19년에 기획했던 것들이고, 이 중에 미술품과 부동산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개발하고 라이센스도 딴 상태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자산들이 유동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저희도 파트너십을 계속 맺으면서 분할 소유의 고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암호화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디파이를 포함해서 자산 유동성을 높여준다라는 컨셉일 것 같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액세스 불가능한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고, 정보의 불균형이 있던 거를 정보의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 이 분산 시스템의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면 결국에는 대중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컨셉이 어려웠느냐? 결국에는 기존의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컨셉들이 이슈가 많아서인데요. 결국에 법적인 보장이 잘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미술품이나 이런 물건들은 직접 소유권을 점유를 하고 있는 것만이 점유권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형태로 토큰화해서 유동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회사를 믿는다는 뜻이고, 그 회사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블록체인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엔 법적인 해결을 바라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을 증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수익 배당이 있거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수익증권은 사실상 일반 회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술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 차원에서는 쉽게 유동화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림을 유동화를 하고, 이 유동화 증권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직접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장고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결국에는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일반적인 유동화 방법으로는 고객들이 충분히 바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산을 유동화를 한다는 거는 투자적 가치가 있거나 소유적 가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사실 디파이도 그렇고 분할 소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NFT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적인 성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고수익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일반적인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과 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운용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점핑이 좀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면 결국에는 운용사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든 고객들에게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고, 이거를 펀드화할 수 있는 세컨더리 마켓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마켓은 결국 회사를 만들고 키우고 상장을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고, 이 블록체인 업계로 치면은 ICO를 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마켓은 무엇이냐? 그 회사들이 커나가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운용이 될 수도 있고, 펀드를 만들거나 빌리거나 OTC를 하거나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됩니다. 뭐 일반 고객인 리테일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법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일단 코인을 만드는 데는 모두가 뭐 많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많이 만들었고 뭐 생태계 오디팅하고 출시하고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펀딩을 하고 생태계가 커진 걸 이용해서 배당을 받고 연금을 받고 뭐 이런 마켓은 아직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기존 금융의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뭐 금융권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금융권이라는 거는 결국에 스타트업이 기업이 되면서 코퍼레이션이 되면서 거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금융을 일반 고객과 B2B에 모두 나눠주면서 이거를 이제 파란색 역할을 해주고 저 초록색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어떤 돈을 제공해주거나 흐름을 움직여주면서 그래서 뭐 다양한 예시를 제가 들어놨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 세컨더리 마켓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현재 디지털 자산의 모양새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프로젝트와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몇 개 컨설팅 업체, 뭐 컨설팅의 대부분은 결국엔 상장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고객들, 투자자들, 그리고 거래소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이제 유동화나 혹은 뭐 매입을 추진하는 브로커리지가 있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럼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보면 넥스트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규제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뒤에 슬라이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싶은 이 중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발행 및 소유 관리, 즉 이 자산이 뭐 디파이로 돌 수도 있고 토큰으로 돌 수도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는데 이 자산이 완벽하게 어떤 자산을 포인팅하고 있고 이 자산이 이 사람 거다라는 거를 소유 관리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모 회사인 세종텔레콤의 블루브릭을 사용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데이터, 뭐 거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수익 뭐 펀더멘탈이 될 수도 있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펀드화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산 관리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아직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결국에 현재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규제도 부족하고 뭐 규제라는 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 지금 따고 있고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법률적인 것도 뭐 프라이버시 이슈도 다 거래소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운용사를 위한 그 실정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암호화폐를 이용한 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뭐 실제로 증권업에 있는 뭐 자문업, 일임업 혹은 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공모 관련 규제들을 속히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한국의 이런 운용사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는 우분투 커스터디의 이영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영환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코인을 지금 한 3개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이렇게 3번을 하면서 3번 설계를 하고 앞으로 2번 더, 2-3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투자했던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투자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3번 나눠줬습니다. 돈은 1억 받고 아니면 돈은 100만 원 받고 제가 설계하는 것마다 3번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이 코인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뜻 때문에 와서 이 돈을 여기다 저 같은 사람한테 1억, 2억 많이 넣으신 분은 몇 억씩 넣고 어떤 분들은 물론 10만 원, 20만 원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의 투자금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저희가 좀 깨졌는데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입니까? 호랑이 하나는 호랑이 그 대나무 밑에 있는 호랑이고요. 김홍도 선생의 그 저기입니다.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소나무 밑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어떤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가요? 호랑이 중에 제일 무서운 호랑이는 어둠 속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는 세상, 모르는 순간에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나한테 투자했던 사람들, 몇백 명 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분들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내가 손해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랬고 제가 다보스에 갔다 와서 다보스에 가서 연설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다보스에 가서 제가 다보스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야, 니네들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은 사기 아니냐? 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술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 사기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만든 코인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코인은 그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면 한 90%는 95% 정도는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다 때려잡는 호랑이란 말이죠, 정부가. 정부가 하는 일이 그거 같아요. 논밭에 잡초가 많아요. 그럼 잡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초를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논밭을 없앱니다. 우리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를 어둠 속에 남아있게 하더니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난 3월 25일 날 갑자기 논밭을 없애는 법제화를 했어요. 저는 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가. 그리고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기꾼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저 중국 사이트에 있는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얼굴을 화장하면 오른쪽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백서를 그렇게 쓰기는 했어요. 사실 저 얼굴 가지고 저 얼굴 만들기는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뭐 여러분 우리 모인 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런데 밖에 나가면 심지어는 백서도 없는데 코인 팔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닥터 루빈이라는 사람은 이거 크립토커런시가 mother and father of all the scams and bubbles 그러고 얘기했단 말이죠. 저는 이분하고 동의해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코인 백서도 없는데 팔리는 코인들 그거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은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백서가 없이 마구마구 팔고 있어요. 사실은.
백서도 없는데 왜 사는지도 몰라요. 알죠? 왜 사는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거의 매일 이 코인 괜찮냐, 저 코인 괜찮냐고 막 물어봅니다. 거의 매일 한두 개씩 오는데요. 제가 이제 교수였잖아요.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건대 교수였다가 차대학 그 경영대학원 원장이었다가 부원장이었다가 그랬다가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아시다시피 다보스도 가서 연설도 하고 그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코인은 다보스에 가서 연설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연설을 하고 와서 35개국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만나자 그래갖고 이태리에 가갖고 이태리 라브라스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코인이 우분투 코인이라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유행 따라서 STO로 만들었거든요. 증권형 토큰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법이 안 돼 있으니까 법 지키려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STO로 만들어서. 지금은 백서 없어서 잘 파는 사람이 있는데 모토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투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꼭 잘못 알고 있는 게 투자가 그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풋보다 기대값이 크면은 그걸 투자라고 그럽니다. 투기는 기대값이 인풋보다 많이 작은데 잘 베팅을 하면은 그 수익이 엄청날 수 있는 거. 그런 게 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트레이딩 할 때 투기 스페큘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일 나쁜 거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 시장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이 전 세계 사람들 다 욕망이라는 그 탐욕이라는 열차에 올라타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스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술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나게 좋은 기술과 관계없이 거기에 탐욕에 탑승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누군가가 비트코인 그 생태계에 도전을 해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한번 무너져서 없어져야지 이 탐욕의 열차가 스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들은 정말 좋은 기술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 입장은 제가 우분투 커스테드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한 달 전쯤에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투자 대행 회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디파이 얘기도 들으셨고 다 들으셨지만 디파이 얘기는 디파이나 뭐 이런 거 우리 암호화폐 생태계는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듣도 못한 것들이 새로 나오고 빛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다 도둑놈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범죄자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열차에 타고 싶은 사람들은 뛰어 올라타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돈을 던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돈 던지잖아요. 백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코인을 사야 되는데 백서를 읽어야 되는지 그 코인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은데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자꾸 가상화폐라고 그러는 것부터 저는 기분 나빠서 정부 당국자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는데 암호학에 기초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입니다. 가상학에 기초를 했다 그러면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암호학에 기초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인데 자꾸 가상화폐라고 자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일반인들한테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호를 국가가 해줄 필요가 없이 그 투기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고 투기할 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죠. 백서를 읽게 하고 백서 읽지 못하면은 읽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하고 그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필요한 거죠. 일반인들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테크니컬리 세비하잖아요. 우리 한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에 다 모아봐야 테크니컬리 세비한 사람들 한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 4,990만 원 99만 9천인가요? 그분들은 사실은 이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막 돈 던지고 계신 거예요. 백서 없는 코인에다. 그거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영환 교수님, 네. 저기 우리 시간이 초과돼서 13페이지를 좀 해주시죠. 나만 지금 자르는 거예요. 지금 김영준 교수님이 기분 아니에요. 나쁘니까 저만 자르시는. 아니에요, 저 13페이지에 엑기스가 다 있는 것 같아. 어쨌거나 네. 지금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 뭐 막 수칙이며 뭐며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냥 잘 모르시면 사람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뭐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갑 뭐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지갑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백서 어떻게 만들고 코인 어떻게 발행할지 모르겠다. 이게 대부분이 다 똑같거든요. 디파이 금융 서비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건 그래서 디파이 얘기도 좀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저건 우분투 커스터디 사업은 이런 거다 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13페이지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무리를 하셨는데. 13페이지가 저기 안 나와요. 아까 그거 우분투 사업. 하여튼 좋습니다. 그 저희가 이게 원래 그 앞에서 세션이 좀 뭐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5시에 제가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미 5시가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패널리스트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 2개를 올렸는데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그랬고 첫 번째 질문을 한 번씩 돌아가려고 하면서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 뭐 기회를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앞에 계시는 세 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재범 대표님은 앞에서 뭐 기조연설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냥 올라왔다 그냥 내려가시면 인생이 너무나 서글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재범 대표님한테만 제가 한번 그 발언의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의 이해도 부족하고 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고객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준비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재범 의장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이 투자 열기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열정이 굉장히 강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제 디파이라든지 다른 이런 좀 앞서가는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엄청난 열풍이 불었습니다. 디파이가. 근데 국내에는 이제서 이제 조금씩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건데 이러한 데는 다 이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정부 관계자분들이 너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고 디파이를 갖다가 문서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서 이러한 정보 전달의 장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디파이도 뭐 이제 규제의 대상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디파이는 완벽한 탈중앙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자체가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디파이 물어볼 때 거버넌스를 커뮤니티에 언제 양도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유저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URL이라든지 이런 프론트 안에 있는 이런 디자인은 디파이를 좀 쉽게 쓰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거고 그런 URL이 다운되거나 페이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애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이제 규제를 운운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디파이는 예.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알려줘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뭘 모르는지를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좀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보통 디파이 사업자들이 잘 안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을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디파이 자체로 수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굳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운영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비즈니스를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부의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국내에서 이런 디파이 관련된 스타 기업이 나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유니스왑이라든지 스시스왑이라든지 불과 1년 만에 시가총액 20조입니다. 600억 정도 하던 게 이게 기존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무더기로 나옵니다. 지금 무더기로. 예.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무더기로 좀 나올 수 있는 장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도 바라보는 눈길이 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쿠팡이 이제 미국 가서 상장하는 것 때문에 국내 코스닥이나 코스피 기관들이 놀랬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 완화해 버리죠.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업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해외에서 상장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관련 이런 좀 선두에서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업체들의 말에 정부도 좀 귀를 기울이고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경제는 아날로그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산 금융이 출현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이런 것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 힘이 새로 출현하는 기업에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한국에서 코인베이스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기업이 지금 업비트거든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오늘 여기서 스피커로 나오신 많은 분들의 기업들도 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21세기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한국에 꼭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저희가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마블스에서 또 행사를 준비할 적에 디파이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못 써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긴 한데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